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를 위협했던 미국의 IRA 인플레 감축법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오늘 미국 2인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면 우리 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우려를 전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해소할 방안을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 비속어 논란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선 미국 측은 개의치 않는다고 부통령이 전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현직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4년 6개월 만입니다.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For 7 decades,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and throughout the globe. 두 사람은 사전 환담을 포함해 85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FTA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건 IRA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뜻한다며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말한 우려를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견에선 한미 정상 48초 환담과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접견에서는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에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도 재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DMZ도 방문했는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미국 부통령은 뉴욕 방문 당시 대통령 발언 개의치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그 책임을 물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죠. 방금 표결이 끝났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유빈 기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1시간 전에 본회의가 속개됐는데요.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방금 전 가결됐습니다. 170표 중 168표의 찬성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야는 오늘 종일 이 건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김진표 의장의 중재로 약 30분간 3자 회동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5시간 넘게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힘자랑이고.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를 구했다라면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김 의장과 민주당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 상정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피켓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 박진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외교 활동하는 장관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단독 표결에 앞서 박 장관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해임 건의안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창 외교 활동을 치열하게 하는 등에 칼을 꼽는 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 민주당이 해임안 건의를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첫 보도와 관련해서는 박성재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170명의 의원이 투표를 했고요. 이 가운데 이제 168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제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효표 하나 그리고 또 이제 반대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처리된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내일쯤 이르면 이게 정부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달이 되더라도 뭐 바로 해임되는 건 아니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혹시 뭐 업무가 중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 해임 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박진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뭐 권한이 제한되는 것들 없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좀 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해임을 정말 하고 싶다면, 시키고 싶다면 탄핵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탄핵까지는 의석수가 좀 부족한가요? 의석수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 등 공직자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의 경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할 수 있고 의결 역시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돼 민주당만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 되려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탄핵 불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이 해임 건의안으로 최대한 압박하겠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궁금한 건 지금 이제 비속어 논란이 결정탄데 그걸 말한 건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 언급을 외교부 장관이 책임질 일인가 싶긴 한데 민주당은 왜 이 박 장관을 해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들어갔습니다.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 모두 사전에는 진행될 거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는데 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박 장관의 자질 문제, 또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박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인 만큼 포괄적으로 책임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좀 황당하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총칼 없는 외교 전쟁 선두에 선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부적절한 해임 건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근거로 주장하는 순방기간 이른바 이 외교 참사라는 표현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인사들이 직접 모두 대통령실을 찾아와서 이번 순방에 대해 잘 됐다고 밝힌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얘기도 있었지만 어제 이제 클레벌리 영국 외교 신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예방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서 영국 정부를 대표해 각별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말한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정의당 비유가 재밌던데요.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정의당은 이번 해임 건의안 표결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박진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물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외교 참사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막말이었다면서 박 장관을 휘핑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왕자가 잘못을 저질러도 벌할 수가 없어서 대신 맞아주는 아이에 비유한 건데 윤 대통령이 휘핑보이인 박진 장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사과해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쨌건 대통령도 야당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앞으로 전국은 더 얼어붙겠네요. 맞습니다. 역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있었던 사례가 이번을 제외하면 모두 6건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구속력이 없는 장관 해임 건의가 이루어졌던 게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해당 장관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만 국회의 결정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던 이 전례가 있거든요. 네. 이번 역시 윤 대통령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또 이화영 킨텍스 대표 뇌물수수 의혹도 그 중심엔 쌍방울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 인물을 검거하려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데요. 태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져 왔는데 검찰은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건 지난 5월 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압수영장 정보가 쌍방울 임원에게 유출된 직후 쌍방울그룹 실소유주가 국내에서 사라진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출국해 최근까지 태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소재 파악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할 때는 항공편이 아닌 육로를 이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 전 회장 여권은 이미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도 내려져 미입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와 육지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를 통한 입출국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법무부도 태국과 함께 베트남을 김 전 회장의 유력 도피처로 주목해왔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 등을 통한 검찰의 자진 입국 건의에도 응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수사협조 의사를 안 보이자 변호인 일부는 법률 대리를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속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5곳 중 한 곳이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피로로 쓰였어야 했던 곳인데 오히려 유독가스 배출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셔터로 막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뻥 뚫려 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유독가스를 빼내려고 부순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자전거 수십 대와 난방용품, 종이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직원은 이 진입로가 오랜 기간 막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엔 입구가 3곳, 출구가 2곳입니다. 셔터가 내려진 곳은 서쪽 입구로 희생자 7명 중 5명이 서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피를 못하겠네. 물건 적치로 인해서. 셔터로 막아놓을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개인시설이잖아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건 없대요.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가서 적발이 되면은 자체를. 현대아울렛 관계자는 해당 진입로는 보조 진입로로 평소엔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장 초기 잠시 이용했는데 고객 동선이 불편해 폐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물건을 왜 쌓아뒀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의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희생자가 발견된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 손전등 없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인 하역장 인근. 벽과 천장은 모두 새까맣게 그을려 탄광을 연상케 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있는 화재 잔해물들이 흩날립니다. 발화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불에 탄 흔적은 옅어집니다. 불에 타지 않은 종이박스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들이 잿가루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인명수색을 위해 뜯어낸 유리창 말고는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불과 20에서 30초 사이 유독가스가 주차장을 뒤덮으면서 이곳에서만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그거네. 하였죠. 네. 저 반대편이랑 똑같이 생긴 거. 불탄대 옆에 있죠. 불탄대랑 똑같이 생겼죠. 3명의 희생자가 발견된 화물용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합니다. 어떻게든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썼던 모습입니다. 합동감식과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압수한 자료와 현장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오늘 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이전에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앞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주환은 재판 중에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 법원은 오늘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등을 명령했습니다. 전주환은 여성 영무원을 숨지게 하기 전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환이 선고재판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연기됐던 재판이 오늘 열린 겁니다.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전주환은 돌연 손을 들고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복살인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고 싶고 국민의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만큼 사건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전주환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보복살인 사건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상황.
법조계에선 두 재판사의 시차가 커 병합을 하기보다는 각각 선고한 뒤 형량을 합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가 사측과 최종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협상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심선미 기자, 협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은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해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버스 노조는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버스 노조는 평균 월급이 서울시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며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17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모든 노선에 대해 전면적인 준공영제 시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과는 상하게 틀린 근로조건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반해서 임금도 또 차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버스 업체 측은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재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내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파업엔 경기도 전체 버스의 92%인 1,600여 대가 참가합니다. 여기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100여 대도 포함돼 있어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노사도 파업 위기를 겪었지만 임금 5%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출근 대란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를 영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다 서비스의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전 소카 대표 등 타다 운영진.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승합차를 대여하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본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0년 2월 1심 무죄 판결 뒤 1년 7개월 만이고 검찰 기소 3년 만입니다.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IT 기술의 결합만으로 종전에 적법하던 서비스를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회원 수가 한때 200만이었던 타다의 사업 규모는 그동안 크게 줄었고 회사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택시 잡기에 전쟁을 겪고 있고 요금 인상을 앞둔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립죠. 많이 그립죠.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규제에 막혀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기 힘든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자,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권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검찰이 오늘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당시에도 수사팀은 넣자고 했던 혐의거든요. 근데 그때는 빠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하면서 중요한 게 달라진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의 기존 혐의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정재훈 사장 등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가 즉각 가동 중단을 결정하게 하여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때도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업무 처리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입법 독재를 펼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무능한 정권이 야당 탓만 한다 맞받았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과 야당을 19번 언급하며 민주당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부조경이 가져왔어요. 민주당은 남탓만 한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 연설을 모두 마친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박순애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에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습니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인데요. 기억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만든 인물이죠. 야당은 철진한 인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 교육 전문가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마이스터고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분이 KDI 출신이던가요? 그럴 텐데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일 뿐더러 시간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인선인데 국감을 피해 지명을 해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를 걷어찼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들 누구를 활용한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먼저 여당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것 들어보시겠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푼이라도 이익 본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당 비대위원장이야 보수 정당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할 수 있죠. 야당도 인용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요. 박 전 대통령을 인용했는데 본인보다 박 전 대통령이 더 먼저 한 게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소득은 나이가 들면 보장해주자. 이 훌륭한 생각을 가장 정치 현장에서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본인들의 정치 선배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의힘을 압박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용하면서 민주당 비판한 것과 뭐 비슷한 맥락 네.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검사와 대통령, 윤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네요. 네,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 검사 티를 못 벗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번 순방 발언 논란에 대해서 검찰 5년 선배인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 그 XX, EXX 사석에서는 그냥 XX가 입에 붙고 평소대로 한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일이냐. 뭐 입에 붙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써도 이해해 주자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과 반대되는 평가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술을 한 100번 적어도 뭐 50번 이상은 먹었다는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왜 저러지?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뭐에 씌이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로 본인도 잘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보면요. 대통령실 보면 비속어 사과보다는 진상이 먼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검찰 출신 대통령의 한 특징일까요? 이슈가 터지면요. 팩트와 진상을 따지는 걸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면 그 가벌성이라든가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 문제를 뭐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속상하고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보이스 피싱 하면 이 장소 떠오르시죠. 사기를 쳐서 받은 현금을 ATM기로 전달책에 보내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오늘 보이스 피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ATM기로 한 번에 큰 돈을 송금하거나 빼내지 못하게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이 다른 대책도 내놨는데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 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먼저 꺼내든 대책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 가능 회선수를 대폭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는 한 사람의 명의로 한 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총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한 번에 큰 돈을 송금하거나 빼내기 어렵게 했습니다. ATM에서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찾을 수 있는 한도도 하루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제한합니다. 신분증을 도용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은 가입 후 3일간 자금 이체를 차단합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 사칭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 오는 문자에는 기업 로고와 안심 문구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장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이나 은행 바로 신고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중구난방인 거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좀 도와주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방책과 함께 피해액 환급 등 사후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교권 침해, 교사를 폭행하고 사진을 찍고 욕을 하는 등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르고 있죠.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하고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실을 적는 것도 검토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중학교 영어 시간. 학생이 교단 뒤 교사 뒤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 들어눕습니다. 와, 저거. 와, 정말 맞는 행동이야. 학생이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학생 2명과 영상을 촬영한 학생에겐 전학 등의 중대조치와 봉사활동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코로나로 줄었다가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올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해나 폭행, 성적 굴욕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교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부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됩니다. 선생님에게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통해서라도 어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지금 무너진 그 교실을 다시 일으킬 수 없고.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 올려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우리 학부모 책임도 있고 선생님들의 그런 지도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교육 현장에 시급한 문제 또 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사라지는 학교,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공립고등학교도 신입생이 부족해서 폐교를 하는 운명에 놓였는데요. 저출산이 가져온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폐교가 결정된 서울 도봉고등학교입니다. 폐교 소식 들었을 때는 이게 맞나 싶었고 억울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여야죠. 이곳 도봉고에 작년에 들어온 학생 수는 63명, 올해 입학한 학생은 45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교생 수는 159명인데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신입생 수가 급감하자 결국 2024년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은 전원 전학을 갔습니다. 5년 전 시끌벅적했던 학교는 학생이 줄어들면서 썰렁해졌고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1학년 학생들은 원치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 도봉고에서 전학 온 친구 있어요? 여기요. 좀 어땠어요? 갑자기 전학 결정됐을 때? 불안하긴 했는데 애초에 인원수를 조금 받을 거면 안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도봉고 배정되고 인원수 듣고 그랬었어요. 인구 감소로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4곳이 사라졌거나 폐교 예정인 가운데 도봉고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지되는 첫 사례입니다. 서울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저출산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학교 개교할 때는 한 반에 40명씩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서울 시내의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최소 4곳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송곡여자중학교는 최근 이사회의 폐교 논의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술렁이고 있습니다. 300명 이하는 이제 어느 정도 폐교 통폐합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200명 미만이고 지금은 176명 정도입니다. 모교가 폐교되는 건데 그 소식 듣고 어땠어요? 선생님들은 진짜 실직 위기에 놓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많이 폐교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교가 사라지니까.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야. 니네 학교 폐교된다며 그런 학교 왜 다녀? 저출산이 드리운 그늘에 모교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교 당하면은 다시 여기 올 수도 없을 거고 제 학교가 사라져가지고 제 후배들도 이제 더 없을 거고 그게 좀 슬펐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동안 재건축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죠. 정부가 이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있을지 안건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엔 최근 역대 최대인 조합원당 7억 7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됐습니다. 새 집을 지어 생기는 수익 중 일정 규모 이상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초과이익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06년 집값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부담금 책정에 재건축 추진단지에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 집을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사는 동안에는 재산세도 내요. 그걸 누가 내면서 이거 재건축을 할 수 있겠어요. 도심 재건축 공급까지 위축되자 결국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사업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했던 걸 1억 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부담금을 50%까지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부과 구간도 기존보다 넓혀 금액을 더 낮춥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는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1억 원 이상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줄어듭니다.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절반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부담금이 기존 1억 원이었다면 절반까지, 4억 원 이상이었다면 1억 5,8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최근 추세와 금리를 봤을 때 집값 불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랑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혜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차들이 주춤하는 사이 탱크로리 차량이 멈춰있던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까지 부딪히면서 시뻘건 불길이 시작됩니다. 터널 내 32중 추돌 사고로 4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터널에서 난 화재는 67건, 올해에만 9건이 났습니다. 터널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승용차끼리 추돌 사고로 불이 나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소화전 호스를 꺼내 초기 진화에 나서고 이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 불길을 잡습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10분. 이 시간이 넘어가면 불과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통행이 가능할 경우 차를 몰고 빠르게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량 정체 시엔 갓길로 이동시켜 엔진을 끄고 열쇠는 꽂아둔 채 차에서 내립니다. 소방차나 또 기사차가 왔을 때 그 차가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키를 꽂아 두셔야지만. 터널 끝으로 이동이 어렵다면 이렇게 터널 중간에 있는 피난 연결 통로로 이동한 뒤 문을 열고 연기가 나지 않는 반대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손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최대한 몸을 낮춰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끝났습니다. 오늘 그 훈련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그러고 보면 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동해에 떠 있었거든요. 한반도에 전개된 미 항모를 겨냥해서 북한이 도발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 왼쪽엔 광개토 대왕함과 서해 류성룡함 등 우리 첨단 해상전력들이,
오른쪽엔 순양함 챈슬러스비람 등 미국 7함대 소속 전력들이 전단을 이루어 항해합니다. 지난 26일부터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의 마지막 날. 한미 해군은 연합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합 해상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부산 이판과 어제 동해 훈련을 겨냥해 각각 600km와 360km 거리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 때는 도발을 멈춰왔던 전례를 깬 겁니다. 다만 아무리 마하 6, 시속 7,344km의 속도로 쏜 탄도미사일이라도 핵추진 항공모함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한미사일 정도 이외에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수백 발 정도를 발사해야 겨우 항모를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고정 목표물에 맞춰서 날아가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내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올해 80살 고령인 바이든 미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 끊이질 않는데요. 공개 행사에서 이 최근 사망한 하원 의원 이름을 계속 불러서 이 건강 문제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기아와 영양, 건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한 명씩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here for including bipartisan elected officials like Representative Governor,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현장에서 거듭 찾았던 제키 왈러스키 하원 의원은 지난달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애도 성명과 함께 조기 개항도 지시했지만 까맣게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실에선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Can you explain where the mistake was made? He was thinking about her as he was naming out and calling out the congressional champions on this issue. 대통령이 조만간 왈러스키 의원의 가족을 만날 계획이어서 고인을 떠올렸다는 해명까지 나왔지만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That is not an unusual scenario there.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설전도 오갑니다. Go ahead. Go ahead. Go ahead. Just apologize. 올해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허공을 향해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일에 대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실수, 차라리 말 잘못을 인정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5번째로 강력한 이언이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고 있습니다. 태풍에 가까이 다가가 관찰하는 허리케인 헌터들까지 이 위력에 놀랄 정도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레이더로 허리케인 이언을 추적하던 기체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미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이언 속으로 들어간 비행기는 360m 넘게 급강하하며 6년차 허리케인 헌터도 아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간 최고 시속 250km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언은 시속 252km가 기준인 최고 등급의 턱 밑까지 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멕시코만에 상륙했던 아이다가 기록한 최고 시속 241km보다 강해 미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역대 5위에 해당합니다. 초강풍에 육중한 신호등이 도로에 떨어지고 주택가 나무들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불어난 물에 건물 잔해들이 쓸려가고 소방대원은 고립된 차량문을 파손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병원 지붕이 날아가고 물에 잠긴 응급실에서 대피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240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예상 피해액은 최대 5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Those people are being logged and there will be a response, but it's likely going to take a little time for. 현재 1등급으로 약해진 이언은 미 동부해안을 따라 올라가 주말에 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가면서 타격왕 경쟁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확인해야 순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부드러운 스윙에 키움 이정후, 정교한 타자 NC 박건우. 시즌이 다 끝나가지만 타격왕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근 일주일은 매 경기 타율 1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줄곧 1위 자리를 지켰던 피렐라를 박건우가 밀어내더니 곧바로 다음 날 이정후가 안타 4개를 몰아치면서 그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정후는 2년 연속 극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지난해 강백호와의 경쟁에서 할푼 리 목까지 똑같아 소수점 아래 5자리인 4까지 따지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올 시즌 경쟁도 지난해 못지 않은 상황. 남은 경기는 이정후 4경기, 박건우가 9경기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많이 남은 게 조금 더 유리하죠. 본인이 이제 안타를 때려가지고 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타석 1번, 안타 하나가 중요해졌습니다. 2년 연속 타격왕에 도전하는 이정후냐,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타이틀을 노리는 박건우냐, 숨막히는 타격왕 경쟁은 최종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설악산은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단풍의 시작은 산의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10월 중순쯤이면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짙은 안개 탓에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서해안과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전주는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개천절인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고 이후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대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요. 당시 타다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소비자들도 편하게 탔었죠. 그런데 기존 택시 다 죽는다고 국회는 법안으로 바꾸고 검찰은 수사도 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밤마다 택시 못 잡아서 난리죠. 그래서 택시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 늘리겠다고요. 물론 필요하면 택시비 올려야겠지만 뭔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쉬운 방법만 찾는 것 아니냐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승객만 봉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